끔찍한 외모 때문에 수년간 굴욕을 겪어온 유야는 우연히 비밀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레벨업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아이템과 치트 스킬을 현실 세계로 전송할 수 있는 곳이었죠. 어린 시절, 유야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고 어느 날 괴한들에게 희롱당하는 예쁜 여자를 보고 도와주려 했지만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그를 역겹고 한심한 똥보라고 부르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여자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유야는 괜찮은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익숙해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집에 낙서된 역겨운 놈이라는 낙서처럼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형제자매보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를 학대했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대는 더욱 심해졌고 그를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 할아버지마저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망명든 할아버지가 유야에게 남긴 건 집 한 채뿐이었지만 부모는 그 집마저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그를 버렸고 그는 남은 인생을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중학교 졸업날, 모두가 축하하는 동안 그의 졸업 앨범에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땅과 포옹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치려 하자 불량배들이 그를 붙잡아 폭행했습니다. 모든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심지어 형제자매들까지 그의 뚱뚱한 몸이 두들겨 맞는 걸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해고당했고 남은 돈으로 그가 먹을 수 있는 건 라면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울에는 항상 그랬듯이 못생기고 뚱뚱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고 그는 졸업 후에도 과연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벽을 주먹으로 치자 어두운 방으로 통하는 비밀문이 열렸고 그는 할아버지가 기념품을 숨겨둔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미스티리어스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다른 세계로 들어왔음을 알렸다. 더 많은 메뉴가 나타나면서 변환 능력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비디오 게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모든 능력치가 최고 레벨인지 궁금해했다. 스탯이 말렙인지 궁금해했다. 그럼에도 쓸모없는 뚱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이 정말로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무기를 본 그는 전설의 불길한 검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세계로 갈 뻔한 순간 그는 레벨 1 검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검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창까지 들고 과하게 보상하려 했죠. 저승사자가 되어 지구 인구의 절반을 지우고 활을 휘둘러 검의 뼈대가 되기까지 했어요. 무기를 다 써본 그는 그 무기들이 전부 신의 물건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여전히 레벨 1이었고 레벨을 올리는 방법을 몰랐죠. 하지만 그가 무기를 치우는 동안 거대한 짐승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해. 하지만 장벽은 레벨 300짜리 블러디 오우거를 막아낼 수 있었죠. 오우거가 나무를 들어 그를 향해 내리치려 하자 문이 공격을 무효화했어요. 그래서 유이는 오우거가 부수기 전에 창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관통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창을 던졌고 창은 곧장 몬스터의 핵을 꿰뚫어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다. 몬스터가 분해되어 전설 아이템을 남기자 시스템은 그의 레벨을 100으로 올렸다. 하지만 만화가 바닥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전설 아이템을 돈으로 바꾸라고 요청했고 그에게 15,000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밤에 그가 잠든 사이 그의 근육 속 뉴런들이 활성화되어 그의 몸 구석구석을 변화시켰다. 깨어나 보니 탄탄한 복근이 생겼고 심지어 그의 아시아적인 매력마저 타이론의 처형자 스타일로 바뀌어 그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깨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옷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현자 집에 있던 신비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몸에 꼭 맞게 조절되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자 정원에 전설급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기도 전에 200레벨의 헬슬라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이는 아이템 창을 활성화해서 신의 창을 꺼내 몬스터를 단 한 방에 처치했어. 일반 전리품 중에서 그는 햇빛을 만화로 바꾸는 에픽 등급 목걸이를 발견했고 이미 레벨 150을 달성했지. 몇 주 동안 그는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해 배우면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 훈련하면서 우울증을 잊기 시작했어. 몇 주 동안 그는 이것에 대해 배우면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세계에서 매일 훈련을 받았고 그는 자신의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그런데 어느 날 밤 들판을 거닐던 중 그는 정의의 고블린을 막았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하늘로 뛰어올라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고블린의 머리를 뜯어낼 정도로 그의 창에 만화를 주입하기 전에 해가 질 무렵 그는 레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져도 내일은 지옥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고블린을 처치하고 얻은 아이템을 5,000달러로 바꾼 후 새 교복을 사기로 했다. 새 교복을 입자 모든 여자애들이 그를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의 여동생까지 그의 검을 맛보고 싶어 했다. 그의 검을 말이다. 자리에 앉자 그의 일진들이 다가와 그를 전학생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유야라고 밝혔다. 사실 유야라고 말이다. 애들이 괴롭히던 돼지 녀석과 어떻게 똑같은 앤지 궁금해하는 사이 그는 화장실로 달려갔어. 자신이 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얼굴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지. 하루가 끝나자 그의 형제들은 쓸모없는 뚱땡이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키 크고 날씬해졌는지 궁금해했어. 그때 리무진이 나타나더니 붉은 눈의 소녀가 그를 드디어 찾았다며 기뻐했지.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부터 그를 찾고 있었다며 그의 물건을 빨고 싶다고 밝혔어. 미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는 뜻이야. 그를 직접 조사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그의 정자세포수를 특정 시간에 알아내려고. 미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를 찾고 있었다는 거야. 그를 직접 조사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특정 시간 그의 정자세포수를 알아내려고 한 거지. 그녀는 그에게 아오세이 학원에 들어오고 싶냐고 묻고 유야는 그녀가 일본 최고의 학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카오리라고 소개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의 이사장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유야가 자신이 그 학원에 들어가기엔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이 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런 역겨운 존재들을 자신의 학교에 초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말이죠. 결국 그녀는 그들이 수년간 남동생을 괴롭혀온 방식을 조사했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유야를 차에 태웠고 그의 형제자매들은 동생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오세이 학원의 모두는 천재로 여겨졌고 유야가 교장을 만나러 갔을 때 츠카사는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야의 용감함 덕분에 교장은 그의 학비를 대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비를 대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야는 자신이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지만 츠카사는 하루만이라도 다녀보라고 권유하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학교 최고의 거유 미녀가 방에 들어와 자신이 유야의 해부학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직접 수업을 받게 될 거예요. 유야는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생님 수업실 밖에서 기다리며 모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과 어떻게 플롯을 구성할지 고민합니다. 남자애들이 화낼까 봐 걱정하지만 모두 함께 선생님을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유야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유야는 바지에 사정을 하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얼룩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얼룩을 알아챘고 유야는 이미 들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끝장이었다. 하지만 모든 여자아이들은 그의 하얀 크림을 맛보고 싶어 했고 심지어 남자아이까지도 하루 동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로 결심한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박수를 받았다. 아니, 선생님이 손뼉을 치며 유야에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뒷자리에 앉은 후 옆자리 여자아이가 책을 같이 보자고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유야는 자신의 얼룩이 정말 눈에 띄는 건지 궁금했다. 동시에 카오리는 유야가 모두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유야는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의 수업이 끝나자 모든 여자애들은 그가 아이돌인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요라는 남자애가 그들을 떠나라고 말리고는 유야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말이죠. 이 학교는 모든 식사를 세계적인 수준의 요리사들이 무료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뚱보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신꼬라는 쓸모없는 놈과 함께 앉았습니다. 물론 그 뚱보는 말이죠. 그들은 그 쓸모없는 놈, 신꼬와 함께 앉았습니다. 신꼬 말입니다. 하지만 요가 보고 있는 새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유야는 그들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그들이 게임 클럽의 일원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유아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온 적이 없어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아는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온 적이 없었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수업 시간에 아무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아는 다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교복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료는 그에게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하루가 끝나자 츠카사는 그에게 자신들의 학교에 다니겠냐고 물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유아는 하지만 배우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친절했기에 유아는 그에게 계속 다녀달라고 부탁했다. 계속 다녀달라고 부탁했다. 교실을 나선 후 카오리는 그가 자신의 곁에 남기로 한 것에 기뻐하며 그에게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에게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학교 매점들을 둘러보며 유아는 카오리가 친구들과 어울리러 온 건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교장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그녀를 피했기 때문에 유아는 그녀가 처음으로 함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고 긴장한 유아는 그녀에게 매점 음식을 먹자고 권하려 했다. 아이스크림. 그가 드롭을 바꿔서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그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녀는 그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요. 하지만 그는 더 먹으면 다시 못생긴 뚱보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뚱보로요. 그때 그는 자신이 날씬해졌는데도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알아봤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의 친절하고 정직한 눈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카오리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아이스크림 말이야. 딸기 크림파이를 먹고 나서 간접적으로 키스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대. 부끄러워했던 거지. 근데 그가 자기 크림을 좀 주겠다고 제안했고 모든 여자애들은 그 둘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커플이라고 생각했대. 카오리가 그의 액체를 전부 삼킨 후 유아는 레벨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세계로 갔대. 갔다는 거야. 하지만 풀세트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몬스터들을 무서워했대.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며칠 동안 235레벨을 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대. 그가 더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기에 학교에서의 하루를 생각했지. 그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첫 발을 내딛었어. 하지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 창을 휘두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수십 명의 병사들이 죽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멀리서 거대한 레벨 205우거 장군이 예쁜 여자를 죽이려 하고 있었기에 그는 달려들어 창을 던졌지. 하지만 오우거가 막아냈음에도 유아는 하늘에서 뛰어내려 그의 얼굴을 짓뭉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의 목숨을 끊었어. 그가 여자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뒤에서 조심하라고 소리쳤어요. 거대한 고블린이 덮쳐 그를 나무에 처박았고 그는 의식을 잃어갔죠. 그는 고블린이 자기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자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달려들어 고블린 위로 장대 높이 뛰기를 한 다음 활을 소환해 화살을 퍼부었죠. 그 순간 그는 옴니 소드를 소환하고 고블린에게 달려들어 녀석이 반응하기도 전에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그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다음날 아침 유아는 그 여자애가 괜찮을지 궁금해했지만 나머지 군인들이 그녀를 구하러 왔을 거라 생각한다. 셔츠를 다리면서 매일 똑같은 피터 그리핀. 셔츠만 입었다는 걸 깨닫고 드롭템 덕분에 부자가 됐으니 쇼핑을 가기로 한다. 쇼핑몰에서 유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모든 여자들이 그를 쳐다본다. 계속 걸어 다니자 모두가 그를 힐끔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고 뛴다. 쇼핑몰 반대편에서는 사진 촬영 매니저가 아침 내내 남자 모델을 기다리다 지쳐 아무나 찾기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무의 남자친구가 되기 위한 핫한 남자로 가게에서 유아는 몇 년 동안 옷을 사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동시에 플롯을 전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유아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들은 유아가 펜에서 나오는 잉크로 자신의 얼굴에 소설을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자신들의 종교에 관심이 없고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남고 싶다며 사과합니다.
그는 떠나면서 자신이 그들을 제대로 대한 건지 의아해하지만 두 여자는 이미 절정에 달했어. 내려가는 길에 매니저가 위아를 보고 꿈에 그리던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해. 꿈에 그리던 남자를. 그는 그의 뒤로 와서 그를 붙잡고 모델과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위아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하며 매니저가 자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던 것을요. 그는 오후 내내 무와 사진 촬영을 하지만 여자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모로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를 힘들게 합니다. 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처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미안, 그녀가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위아는 드디어 거대한 대포가 그를 밀어 올리는 걸 보게 돼 매니저가 포지션을 바꾸라고 하고 위아는 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아. 그녀는 그와 동갑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어.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무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를 붙잡고 위아를 정말 힘들게 해. 그녀는 위아를 껴안고 레이저 블래스터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켜 위아가 오늘 40번째 절정에 달하게 해. 저 불쌍한 남자는 심장마비로 죽겠어.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정체를 밝히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쇼핑몰로 돌아와 모두가 위아의 모델 활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매니저는 현실적인 커플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고 모든 여자아이들은 그를 순간적으로 알아봅니다. 그의 이름은 슈이고 모두들 그를 최고로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었던 남자이고 그는 무에게 다가가서 어서 이 바보 같은 촬영을 끝내고 데이트를 하자고 말합니다. 무가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는 벽을 치면서 왜 지난번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했냐고 묻는다. 그날 말이야. 위아가 끼어들어 무에게서 떨어지라고 한다. 슈는 위아가 방해하는 것에 분노하며 주인공 보정을 밟아버린다. 위아의 비인간적인 속도로 간신히 반응해서 그를 던져버렸지만 잘생긴 남자를 때렸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한다.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여자애들은 위아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몰려들고 슈는 별로라고 생각한다. 시시하대. 매니저가 슈에게 다가와서 모든 장면이 촬영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무를 계속 괴롭히면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도망치고 매니저는 그가 무를 끊임없이 괴롭혀왔기에 그를 없앨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계속해서 무를 괴롭혔으니까요. 그가 이제 떠났으니 매니저는 위아가 훌륭한 모델이기에 그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지만 위아는 사과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즐겼지만 모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헌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정말 즐거웠지만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모델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헌신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매니저는 그의 정직함과 책임감을 존중하며 오늘 일한 대가를 건넵니다. 오늘 일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가 직원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니저는 그에게 잘 어울릴 옷을 직접 골라줬어요. 매니저 차 안에서 무는 오늘 위아와 함께했던 일들과 사진들을 떠올리고 매니저는 위아에게 반한 무를 놀립니다. 매니저는 무가 위아에게 푹 빠진 것을 놀립니다. 다른 세계로 돌아온 위아는 진정한 차드처럼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다시 훈련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멋쟁이처럼 보일 옷을 모두 얻어 기쁘지만 다시 수련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속에서 병사들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오크가 뒤에서 나타나 공주를 죽이려 합니다. 마지막 순간 위아는 괴물을 처치하고 공주를 구한 후 압도적인 위력으로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섬멸합니다. 모든 적을 물리친 위아는 쓰러진 병사들과 공주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 먼 길을 왔다고 말합니다. 경호원들은 이 남자가 산적일지도 모르니 신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첫눈에 반했다고 말합니다. 위아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호원은 그가 숲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놀라워하며 자신을 오웬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녀는 마침내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녀는 아르셀리아 왕국의 공주 렉시아라고 합니다. 유야는 자신이 진짜 공주라는 걸 깨닫고 경비병은 유야가 어느 나라 공주인지 궁금해합니다. 경비병은 그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렉시아는 그가 왕족이라서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병은 그에게 졌다는 사실에 질투하지만 유야에게 렉시아를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준 이후로 줄곧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안 뒤집어본 통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의 거친 사랑을 느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유야는 방금 만난 여자와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렉시아는 그들의 사랑이 그렇게 간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국 모든 로맨스 소설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바로 사랑에 빠지는 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그에게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유야는 친구를 바랐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녀의 친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해는 그들이 감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말들이 렉시아의 마차를 멀리 데려가는 동안 그녀는 다음 만남까지 기다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떠나기 전에 오해는 유야에게 왕이 그를 성으로 초대했다고 알렸고 그래서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왕국 안으로 돌아와서 유리잔이 떨어져 깨지고 한 도적이 공주를 암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가 보낸 암살자들은 모두 강력한 괴물들에게 먹혔지만 그의 우두머리는 그런데도 렉시아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두머리는 도적에게 실패 없이 한 번 더 시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떠난 후 우두머리는 가면을 벗고 렉시아가 자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복수를 맹세합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유야는 왕을 만난 날짜를 적고 깨닫습니다. 오늘이 그가 다니는 학교의 첫날입니다. 그가 집을 나서자 2명의 소녀가 그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모두가 그의 미모에 눈을 떼지 못해 그가 주변에 섞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울리기 힘들게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학교에 정식으로 환영하며 이곳에서의 생활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해부학 수업이 다시 시작되려 하지만 유야는 이번에는 잘 참아냅니다. 참습니다. 축구 시간에 료는 믿을 수 없는 골을 넣으며 경기장의 모든 선수들을 압도합니다. 넣습니다. 유야는 자신의 순수한 실력에 감탄하고 뒤에 있던 한 소녀는 료의 실력 또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야에게 혼자 보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카에데라고 소개하고 유야는 자신이 어떤 하렘에 환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료는 선수들을 제치고 드리블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키라에게 패스합니다. 아키라는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슛을 날렸지만 완전히 빗나가 카에데의 얼굴 쪽으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유야는 블루록을 졸업하고 최고의 민첩성을 이용해 좁은 각도에서 슛을 날려 골을 넣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는 백마탄 왕자처럼 일어나서 카에데에게 다가가죠. 괜찮냐고 물으며 손을 내밀어 카에데는 그의 손을 잡고 아키라는 용서를 구걸하지만 카에데는 유야 덕분에 괜찮다고 말하죠. 료는 아키라를 유야에게 소개하고 아키라는 둘 다 구해져서 고맙다고 하죠. 료는 카에데에게 용서를 구걸하는 아키라를 오글거린다고 놀리고 계속해서 서로 놀리는 동안 유야는 카에데와 함께 웃기 시작하죠. 작전 무기고 안에서 여자애들은 유야를 비밀스러운 왕자님이라고 생각하고 카오리가 와서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보죠. 카에데가 카오리에게 유우야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몸을 숙여 공을 차서 내가 몸을 숙이고 있을 때 내 얼굴에 맞췄다고 말하러 와. 카오리는 이 애가 뭘 하는 건지 궁금해하고 유키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자기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해. 모든 여자애들은 유우야가 얼마나 멋있는지 흥분하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해해. 카오리와 카에데는 둘 다 없다고 소리치지만 소리친 후에 카오리는 그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수업 중에 유우야는 창밖을 바라보고 카오리가 그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줘. 다시 흔들어줘. 하지만 바로 그때 폭주족 무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모두를 겁주기 시작해. 여자애들. 그 중에는 유야의 형제자매도 있는데 그들은 폭주족들을 전부 데려와서 카오리가 그들을 깔봤으니 망신을 주려고 한 거죠. 두목은 남자들에게 그녀를 잡아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유야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그녀를 구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다리가 떨립니다. 이 세계에서 더 강한 짐승들과 싸웠을지는 몰라도 형제자매에게 맞선다는 생각에 온몸에 뼈 속까지 공포가 스며드는 거죠.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비틀리기 시작하지만 그는 흔들리는 대신 정신을 차리기 위해 뺨을 때리고
모두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다. 착지하자마자 그는 눈부신 속도로 자신을 평생 괴롭혀온 아라키에게 달려든다. 아라키는 나머지 패거리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하지만 눈부신 속도로 유야는 그들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무기를 모두 날려버린다. 아라키는 직접 나서려 하지만 야구 방망이가 그에게 닿기 직전 유야는 카오리에게 닿기 전에 순간이동하여 그녀를 구한다. 거대한 스모 선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유야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유야는 자세를 유지하며 맨손으로 그의 움직임을 멈추고 마치 장난감처럼 내던진다. 나머지 불량배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떠나지만 그가 카오리를 구하기 전에 그들 중 하나인 카오리는 자전거를 준비하고 그를 치료한다. 유야는 공격을 피하고 바퀴를 간신히 비껴나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할 때 스파이더맨처럼 9m 상공으로 뛰어오르며 오토바이를 탄 불량배는 건물로 돌진하여 자전거를 폭파시킨다. 경찰이 마침내 도착하여 모든 불량배들을 체포한다. 유야는 카오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난 후 괜찮냐고 묻는다. 카오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기절할 것 같아서 유야는 그녀를 꽉 껴안고 괜찮은지 확인한다. 유야의 형은 붉은 오니들이 왜 그렇게 무능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놈의 목을 잡고 함정에 빠뜨린 죄로 끝장내겠다고 하죠. 여동생이 말리려 하지만 발로 차서 밀어내고 오빠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걸 지켜봅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말이죠. 유야는 우두머리의 팔을 붙잡고 밀어내지만 우두머리는 유야를 때리려고 달려듭니다. 유야를 때리려고. 유야는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주고 모두들 그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불량배들은 모두 끌려갑니다. 끌려가죠. 형은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그들을 구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유야는 그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가족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무너져 내리며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기 시작하고 카오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카오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며칠 후 유야는 다시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오엔이 숲이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땅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이곳에 숨어있는 괴물들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유야는 현자가 왜 이곳에 살기로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유야는 현자가 왜 이곳에 살기로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숲에서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떠나려던 찰나 작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오크가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고 강아지는 어떻게든 계속 일어서려고 했어. 공격력이 이만인 600레벨 킹 오크라서 유야는 강아지를 구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 킹 오크는 계속해서 작은 강아지를 짓밟았고 유야는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는 보이드 상자에서 창을 꺼내 오크의 주위를 돌리기 위해 던졌고 즉시 달려들어 공격했어. 하지만 오크는 이미 그의 창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그는 겁쟁이 같았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했지만 그가 이전에 레벨 1이었을 때 레벨 305거를 쓰러뜨린 무기를 만들었으니 이 현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든 현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합니다. 강아지는 그를 보고 겁에 질려 으르렁거리지만 유야는 치유 무약을 꺼내 쓰러진 강아지에게 먹입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유야는 강아지가 죽기 전에 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강아지는 그를 핥기 시작하고 유야는 길을 잃었냐고 묻습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저어 아니라고 대답하자 유야는 부모님이 안 계시냐고 묻고 강아지는 슬프게 대답합니다. 유야는 자기 집에 같이 갈래? 라고 묻자 강아지는 신이 나서 기쁘게 짖습니다. 상태창이 나타나고 유야는 강아지의 레벨이 500이고 모든 능력치가 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하고 검은 털 때문에 나이트라고 이름을 짓자 강아지는 기쁜 듯 짖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듣고 말이죠. 떨어진 희귀 장비들 중에서 유야는 일상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머리빗을 발견하고 나이트를 빗질하기 시작합니다. 새 강아지를 빗질하면서 상태창을 확인하던 그는 자신의 레벨이 여전히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음 날 그는 강아지를 두고 친구들에게 애견 가게에 간다고 말합니다. 카에데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고 유야의 얼굴에 레이저 블래스터를 겨눈다. 유야는 절정에 달하며 그녀에게 잘못 건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카에데는 뒤로 물러나며 방과 후에 시간이 비니까 그와 함께 애완동물 가게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방과 후에 누군가가 그와 함께 외출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카에데는 이것이
데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유야는 마침내 슬퍼하는 나이트에게 돌아오지만 그가 가져온 모든 선물을 보여준다. 그에게 가져온 모든 선물을 보여준다. 유야는 친구와 함께 오후 내내 나이트가 산책할 때 좋은 목줄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불편한가 봐. 하지만 나이트는 고개를 젓고 둘은 산책을 나갑니다. 여자애들은 유야를 보자마자 여전히 난리가 났고 그가 걷다가 공원에서 카오리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의 개를 보고 유야는 나이트를 자신의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소개합니다. 카오리는 강아지를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하며 지금껏 본 강아지 중 가장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유야는 나이트가 무슨 종인지 궁금해하지만 야생에서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당황합니다. 비록 야생견일지도 모르지만 카오리는 나이트가 매우 똑똑한 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한 소녀가 유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생 뮤가 나타났어. 카오리는 뮤가 유명 모델인지 궁금해하고 유야의 그림자가 카오리에게 뮤를 소개해줍니다. 나이트가 껑충 뛰어올라 짖으며 인사하자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받는 관심에 질투를 느껴요. 뮤는 그에게 계속 산책하러 올 건지 물어봐. 계속 그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카오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속 슬픔이 계속 커져요. 뮤가 결국 떠나자 카오리는 그와 뮤가 사귀는 사이인지 물어보려고 해요. 유야는 자기가 뮤에게 어울릴 리 없으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카오리는 그가 틀렸다며 소리쳐. 그는 그녀의 반응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도둑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소리칩니다. 유야는 나이트를 풀어 그를 쫓게 하고 카오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할머니에게 데려가 괜찮으신지 확인합니다. 나이트는 도둑을 끌고 돌아오고 유야는 카오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둑은 그들의 계획을 듣고 나이트에게서 벗어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카오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가 카오리를 해치려는 순간 유야는 그의 팔을 붙잡고 진짜 무술 실력을 발휘해 도둑을 때려 눕히고 제압합니다. 공원 전체가 그의 능력에 충격을 받고 카오리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녀를 다시 한번. 밤이 되자 유야는 레벨업을 위해 더 강한 몬스터들과 마주치려 숲 깊숙이 들어간다. 레벨을 올리기 위해 그는 앞으로 달려가 언덕에서 뛰어내려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처치한다. 가로막는다. 나이트와 함께 곰까지 처치하지만 거대한 오크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나이트는 앞으로 달려가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점프하여 오크의 어깨를 물어뜯고 내려찍어 쓰러뜨린다. 몬스터의 몸이 증발하고 유야는 나이트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더 강해. 숲 더 깊숙한 곳에서 유야는 위험한 몬스터와 마주치자마자 바로 투명화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는 사슴을 평가하고 레벨이 630인 것을 확인하지만 사슴은 투명화 상태인데도 유야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사슴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니 달려듭니다. 유야는 뿔을 부수기 위해 뿔 위로 뛰어오르려 하지만 사슴은 뿔의 궁극기를 발동하여 불을 내뿜습니다. 동시에 얼음불의 궁극기도 발동하여 거대한 에너지 파동을 유야에게 발사하고 유야는 간신히 피합니다. 지금까지 상대한 몬스터 중에 제일 강하니까 나이트에게 주의를 끌라고 명령해 시선을 분산시키라고. 나이트는 엄청난 속도로 경기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사슴은 동시에 모든 마법 능력을 발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동안 나이트는 목을 물고 유야는 창을 깊숙이 박아 넣어. 사슴에게 말이야.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전술을 바꿔야 하지만 유야는 훈련하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해. 유야는 사슴이 떨어뜨린 아이템을 보다가 그중 하나에 깜짝 놀라. 휴대용 욕조라서 그 아이템을 사용하기로 해. 그의 눈앞에 이동식 욕조가 나타난다. 이건 유야가 딱 원하던 아이템이라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나이트와 함께 사용해 보기로 한다. 다음날 밤 유야는 소닉 더 해지옥과 싸우다 거의 패배한다. 레벨이 600이 넘지만 유야는 분명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해지옥이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유야는 반사적으로 재빨리 피한다. 빠르게 해지옥이 꼼짝 못하자 나이트가 더 깊숙이 걷어차고 유야는 괴물을 향해 공격하여 마침내 끝을 낸다. 이런 훈련을 몇 주 동안 했지만 레벨은 5밖에 오르지 않았다. 나이트는 10레벨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눈앞에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햇불이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 나이트는 동굴 깊숙한 곳에 시체가 놓여 있고 그 옆에 공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공책의 제목은 현자의 서였다. 유야는 자신의 집을 만든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이어지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마법이든 무술이든 요리든 나는 모든 것을 마스터했다. 그 결과 나는 살아있는 동안 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신들은 나를 초대했다. 그들과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힘은 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해.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위안은 현자의 슬픈 이야기를 계속 읽으며 어떻게 그 고독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고독을. 그러자 현자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말이죠. 그리고 책에는 그가 알고 싶어하는 한 가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안은 마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고 그의 눈앞에서 책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현자는 그 책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현자는 자신은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이 세계 사람들에게 마법은 혈관을 통해 흐르며 마법의 길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것이 마법의 길이다. 유아에게는 이 마법의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자는 자신의 마법의 길을 유아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아에게 물려주겠다고 한다. 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길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두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가 이어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법의 기운이 동굴 전체를 뒤덮고 소용돌이 치더니 유아의 가슴으로 향한다. 현자의 마지막 소원은 유아의 삶이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유아는 현자의 선물에 감사하며 편안한 안식을 기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아는 하루 종일 글에 쓰여있는 단어들을 배우려고 했었다. 텍스트에 쓰여있는 단어들을요. 몇 달이 계속 지나면서 유아는 명상을 하며 자신을 둘러싼 원소들을 상상했다. 마침내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순간 그는 마법 조작 기술을 터득했고 자신이 마침내 현자의 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트 역시 같은 능력을 터득했고 위안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꽤 간단하다는 것을 읽었다. 그저 상상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뒷마당에서 그는 손을 들어 물구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은 구체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나이트는 성공적으로 마법을 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싶어서 나무를 향해 물구슬을 날렸습니다. 어느새 주변의 모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왕의 성 안에서 왕은 병사에게 자신의 딸을 구한 소년을 찾았는지 묻습니다. 병사는 소년을 찾아서 기쁘지만 왕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관대하게 대했었지. 왕은 방금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한다. 왕은 칼을 뽑아 궁궐 전체를 파괴하며 어떻게 감히 누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을 훔쳐가려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유아는 현자의 책 안에 적힌 다른 세계에서 마법을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말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오늘 선생님은 다음 주에 교회 학습을 할 것이라고 알리고 팀을 발표한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팀을 발표한다. 카에드는 유아의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뻐하고 아키라가 다가와서 그 고귀한 우아함을 그들에게 선사하죠. 하지만 하렘 멤버 네 번째가 채팅에 참여하며 자신을 린이라고 소개합니다. 유아는 긴장하며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린은 모두가 유아에게 푹 빠진 게 적이 있는 괴짜와는 달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에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신나지만 유아는 여행에 필요한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카에드는 다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쇼핑몰로 향하고 카오리는 자신을 데려와 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신고는 오늘 하루가 여러모로 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요는 유아가 어떻게 카오리와 친구가 되었는지 놀라워합니다. 애들은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고 카오리는 나들이 갈 때 쓸 가방을 제안하죠. 묘와 신고는 여자애들이 가방을 고르는 모습에 자신들이 가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즐거운 쇼핑을 마친 남자애들은 오락실에 가고 싶어 하는데 신고가 아이돌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해서 유아는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품을 따주려 하죠. 크레인 사기 게임은 해본 적 없지만 훈련으로 단련된 뛰어난 지각 능력으로 완벽한 각도를 찾아내고 단 한 번의 시도로 보상을 얻어내서 친구들을 모두 감탄하게 만들죠. 카에드는 그에게 고양이를 사달라고 졸라서 그는 남은 하루를 친구들이 항상 원했던 선물을 사주는 데 쓰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카오리는 언제나처럼 멋지다고 류에게 고마워합니다. 몇 시간 후 료는 차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여자아이들은 13층으로 가서 여자 옷을 쇼핑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쇼핑하는 동안 쥐가 갉아먹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료와 다른 남자아이들은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신고는 유야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지만 유야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속 웃는 게 너무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재 경보가 울리고 안내 방송에서 2층에 불이 났다고 알립니다. 유야는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뛰어가지만 관리인은 그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료는 카에데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카에데는 숨쉬기 힘든 목소리로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료는 유야에게 카에데의 말을 전하고 유야는 경비를 뛰어넘어 위층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친구들은 경비원들에게 떠밀려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유야는 여자아이들에게 가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13층에 도착하고 스프링클러가 불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법 능력을 발동합니다. 그는 물과 공기가 자신의 몸을 감싸고 뒤덮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는 곧장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정신을 잃은 여자애들을 찾으려 합니다. 욕실 안에서 셋 다 열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유야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달려 그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는 카오리의 이름을 외치고 그녀는 그를 향해 달려오는 그를 보며 잠시 깨어납니다. 그는 간신히 제 시간에 도착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불에 갇혔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화재에 그는 감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미 대피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 소녀를 안아 올린 다음 모두 물로 덮어줍니다. 유야는 왔던 입구로 달려가지만 잔해 때문에 막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길을 카오리를 위해 얻었던 부적이 떨어지지만 유야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 유야는 온 힘을 끌어모아 다음 행동을 위해 떨어지는 유성처럼 바닥을 부순다. 친구들은 그가 빠져나온 것을 보고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다. 유야 자신조차도 살아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에 대해 유야에게 소리치고 소방관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훈계한다. 카오리의 아버지가 달려와 유야에게 모두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모두를 어떻게 구했는지 미스터리에 휩싸였습니다. 유야는 카오리에게 따온 부적을 건넸고 카오리는 아빠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유야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아빠를 껴안고 있는 카오리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이런 모습인가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나이트가 달려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법은 자신의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유야는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며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의 눈앞에 섬광이 번쩍이며 그를 숲 깊숙한 곳으로 보냅니다.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죠. 덕분에 수학여행 중에도 나이트에게 밥을 줄 수 있었어. 둘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고블린 몇 마리를 발견했어요. 유야는 곧바로 검을 뽑아 단숨에 고블린들을 모두 해치웠습니다. 고블린들이 떨어뜨린 아이템은 희귀한 장비와 강력한 능력치로 가득했고 유야는 모두 챙긴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이트가 갑자기 어딘가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유야가 나이트를 쫓아가자 나이트는 그에게 짖었고 유야는 그 뜻이 숨으라는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숨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투명화 마법을 사용했고 어깨에 부상을 입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고블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유야가 돌진하려는 순간 나이트가 그를 저지했습니다. 유야는 나이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는 사이 거대한 짐승이 나무를 향해 공격하여 나무를 두 동강 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사라졌다가 위에서 떨어지며 짐승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유야는 방금 목격한 일에 놀라는 사이 세 마리의 고블린이 소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소녀는 실을 이용해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방어는 무너졌고 네 번째 고블린이 돌진해 소녀를 나무 쪽으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소녀가 정신을 잃은 사이 고블린들은 이 슈를 고블린 표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슬레이어였지만 유야가 마지막 순간 위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끝장냈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수백 마리의 고블린이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유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신성한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신성한 채찍은 수십 갈래로 갈라져 모든 적들을 섬멸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기에 유야는 어두워지기 전에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밤은 성난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소녀는 깨어나기 시작했고 유야를 발로 차 떨어뜨리려 했지만 결국 넘어져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유야는 그녀의 고통을 보고 만병통치약을 건네주려 했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상처가 모두 아물기 시작했지만 밤은 계속 으르렁거렸다. 루나는 자신을 소개했고 유야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었냐고 물었다. 혼자. 그녀는 훈련 중이었는데 실수로 고블린들에게 습격당했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자기가 너무 더러웠을 때 그가 자기를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마을로 가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너무 더러웠을 때 자신을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마을에 가기 전에 청소해야 할 곳이야. 그래서 유야는 그녀에게 목욕을 할래요 하고 묻습니다. 목욕 플롯 전개. 그녀는 유야가 어떻게 그런 희귀한 아이템을 손에 넣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수정 사슴에게서 얻었다고 밝힙니다. 수정 사슴에게서 말이죠. 그녀는 수정 사슴을 물리칠 만큼 강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가 왜 이곳에서 훈련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런 곳에서 수련하는지 알겠어요. 루나는 손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다고 밝히려 하지만 유야는 듣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척합니다. 생각이 떠오르자 그녀는 유야에게 함께 훈련하면 둘 다 더 안전할 것이라며 함께 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혼자 위험을 감수할 거라는 것을 깨달은 유야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 말에 흥분한 그녀는 커튼 뒤에서 나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그의 검으로 자신의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의 검이 자신의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유야는 루나와 훈련하고 있고 나이트는 뒤에서 달려와 그들을 지원합니다. 그들의 훈련은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되고 그들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내 전투를 통해 더 강해집니다. 유야가 고블린을 루나 쪽으로 유인하여 팔을 자르고 나이트가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협동력은 증가합니다. 유야는 그렇게 강한 파트너가 있어 기쁘지만 루나는 겸손하게 나이트를 다루는 유야의 실력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야는 루나가 실을 다루는 솜씨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하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루나는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해. 기사가 다가오자 유야도 고맙다고 하고 루나는 마지막 목욕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밤에 유야가 먼저 목욕을 하면서 왜 평소 순서를 바꿨는지 궁금해해. 순서를 바꾼 이유가 뒤에서 루나가 와서 함께 목욕을 할 거라고 설명해. 루나는 욕조에 들어가 유야를 껴안으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을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 이기적이었을 때 그 남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을 구원해 줬다고 합니다. 유야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몇 년 만에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본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소중한 보물과 같으니 등을 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유야는 절정에 달하고 욕조 안에 하얀 건 그냥 산푸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정체를 깨닫고 나이트는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유야는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하품을 합니다. 기나긴 밤 동안 줄거리를 짜느라 밤을 꼴딱 샌 그는 졸음을 참으려 애쓰지만 결국 카드게임마다 전부 이겨버린다. 그러다 버스에서 잠을 청하며 엄청나게 높은 자신의 운스탯 때문에 게임을 계속 이기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는 마치 사기를 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유야는 이 사기 스킬 때문에 루나를 꼬실 수 있었던 건가 궁금해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도착하고 여자애들이 그를 깨운다. 선생님은 즉시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며 상황을 설명한다. 그들은 2박 3일 동안 스스로 캠핑을 해야 하며 식량은 숲과 호수를 혼자서 탐색해야 해. 카에는 경험도 없이 야생 음식을 판단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선생님은 안전한 것들은 알려줄 거고 설령 중독되더라도 양호 선생님이 치료해 줄 거라고 말해. 수상한 여자가 나타나 걱정 말라며 자신의 기적에 만병통치약으로 모두 치료해 주겠다고 해. 아키라는 하루 굶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그러면 대회에서 지게 된다고 밝혀. 설상가상으로 이 호텔은 선생님들 전용이기 때문에 숲속에서 자야만 해. 숲속 깊은 곳에서 유야와 팀원들은 텐트 치는 방법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아키라는 자신의 우아한 기술로 낚시를 식은 죽 먹기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유야와 카에데에게 낚시하러 가라고 말하고 아키라는 모두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에 우울해하지만
그들은 이미 엑스트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강가에는 모든 학생들이 낚시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카에데는 모두가 물고기를 다 잡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만 유야는 더 나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황량한 곳으로 향하고 카에데는 물고기를 모두 보지만 얕은 물에서 어떻게 낚시를 할 건지 궁금해합니다. 유야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고기를 보며 루나가 가르쳐준 것들을 떠올립니다. 괴물도 살아있는 생물이니 사람을 두려워할 테고 움직임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유야는 이 점을 이용해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읽고 물속으로 손을 뻗어 맨손으로 잡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며 자랑을 하자 남자들은 그가 몇 시간이나 발로란트를 해서 저런 반사신경을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느새 통이 가득 찾아 루나에게 이걸 가르쳐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세계, 인형 가게 안에서 루나는 실을 던져 놈들의 두개골을 모조리 뜯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리는 그와의 훈련 덕분에 자신의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했다. 그와 함께 그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암살자로 살아왔다. 유야를 더 빨리 만났더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했다.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녀는 프로 암살자, 다크 길드의 일원이자 헤드헌터로 알려져 있었다. 헤드헌터,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한 후 리는 유야가 맨손으로 잡은 물고기의 양을 보고 그에게 그 손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아키라가 왜 그렇게 누워있는지 궁금해한다. 이제 줄거리가 전개될 준비가 됐어요. 텐트로 돌아온 유야는 그들이 모은 모든 음식을 보고 꼼꼼히 살펴봅니다.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도록 하세요. 그는 누가 요리할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살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그는 일단 그 음식을 선생님들께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식품 검사 구역 안에서 그는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카오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 카오리는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그를 올려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그룹에서 부르자 그쪽으로 간다. 선생님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하더니 완벽하다고 말하네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모은 팀은 처음이고 게다가 전부 먹을 수 있다니 분명히 보너스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면서 요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누가 요리할 거냐고 묻자 모두 유야를 가리키네요. 선생님은 모든 게 유야에게 달렸다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죠. 보너스를 받게 해준다면 유야에게 갚아주겠다고요. 캠프 주방에서 유야는 우아하게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생선을 튀겨서 모두를 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죠. 하지만 모두 그의 음식을 먹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선생님은 피지 포도 주스를 마신 후 유야의 음식을 보고 맛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 입 먹어봅니다. 그녀가 한 입 빼어 무는데 시간이 멈추고 유야는 자신의 음식이 모두를 마비시킨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것들 중 일부. 하지만 그들은 유야의 음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먹어본 음식 중 최고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호텔의 5성급 셰프들보다 더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칭찬들을 들으니 유야는 기쁩니다. 지금까지 유야는 늘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음식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 음식을 다 먹고 선생님은 그에게 자신과 결혼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모두들 선생님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해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요리도 세탁도 못하는 엉망진창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보너스와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학생들은 포도주스가 선생님 정신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매달리고 여자아이들은 사와다에게 선생님은 그에게 너무 못생겼다고 말합니다. 카에데는 유야가 지구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역겹고 패배자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와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는 그녀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유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야의 미래를 망쳐선 안 된다고. 그들의 말에 사와다 씨는 눈물을 글썽이고 유야는 그녀를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벌떡 일어나 유야를 자신의 풍만한 가슴에 껴안습니다. 카에데는 자신의 가슴을 이용해 유야를 끌어당기고 다른 남자아이들은 자신들이 이 격렬한 가슴 쟁탈전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아키라조차 선생님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유야는 천국의 베개에 질식해 정신을 잃습니다. 그들은 유야를 꺼내고 리는 유야에게 천국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유야는 그 이상을 보고 느꼈어요. 발밑에서 흐르는 삼도천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온 밤은
유아의 전이 마법진이 나타나자 하늘을 쳐다봅니다. 유아를 껴안으며 다시 만나 기뻐하죠. 유아는 모아둔 음식을 밤에게 주고 밤이 먹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먹는 모습을 보니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목욕 시간이 다가오자 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탈의실에서 모두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아는 왜 다들 자신을 쳐다보며 숨을 헐떡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아키라는 자기 몸이 너무 야해서 온갖 감정이 뒤섞인다고 말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은 완전 근육질이라 자기가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궁금해하죠. 한편 여자 탈의실에서는 카에데의 가슴이 슈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리는 나머지 25%를 쓰려고 그걸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다른 여자애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려 하지만 카오리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계획 때문에 드라마 예산 전체가 소진되고 있어. 그래도 사와다 선생님이 제일 크니까 자신이 최악은 아니라고 카에데는 생각해 음모를 꾸미고 유아와 결혼하려 한다. 카오리는 자기 가슴이 유야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해요. 다음날 아침, 아키라는 자신이 애써 키운 채소들이 망가진 것을 보고 좌절합니다. 모두 파괴되었죠. 여자애들은 굶어 죽기 전에 음식을 구하러 가지만 아키라가 땀을 흘리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키라는 괜찮은 척하며 여자애들에게 달려가 곰 발자국을 본 사실을 숨깁니다. 곰 발자국을요. 아키라 일행은 아침으로 먹을 풀을 찾기 시작하지만 유우야는 아키라가 충격에 얼어붙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키라의 눈앞에 있는 나무는 곰 발톱으로 가득했고 다른 나무들도 모두 핥히어진 듯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자마자 거대한 형체가 소녀들 앞에 나타나 모두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곰은 캠프장에 들어와 모든 텐트를 하나하나 파괴합니다. 사와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점심 테이블 뒤에 숨도록 도와주고 잠시 동안 곰을 막아냅니다. 그들은 대피소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지만 달리던 중 사와다 선생님은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곰은 그녀에게 다가가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했지만 곰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전에 유야가 전문적인 UFC 기술을 사용하여 곰의 팔을 막아내고 러시아인처럼 곰과 씨름합니다. 그가 곰을 들어서 바닥에 냅다 꽂아버리자 학생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 다들 말이야. 유야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 평소 같았으면 곰과 싸운 것에 대해 그를 혼냈겠지만 그가 그녀를 보호했기 때문에 벌 주지 않고 대신 자신의 몸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해. FBI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곰을 어떻게 제압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소름 끼치는 간호사가 자신의 약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카오리가 뛰어들어왔어. 달려왔지. 그녀의 아이디어는 곰을 묶어 경비견처럼 행동하게 하고 만약 다시 공격한다면 맛있는 점심으로 즐기자는 것이었어. 이런 식으로 곰을 처리했고 그들의 교회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드디어 왕을 만나는 날 유야는 공주에게 괴물들이 접근하기 전에 공주가 지나갈 길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유야는 창을 사용하여 밤에 오우거를 매복 공격했고 창을 던져 그들의 우두머리를 향했지만 그는 간신히 쳐냈습니다. 유야는 공격을 피하고 거대한 망치를 소환하여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오우거를 부숴버렸습니다. 떨어진 아이템 중 하나는 희귀한 헬멧이었고 토끼 한 마리가 유야가 헬멧을 써보는 동안 그를 염탐했습니다. 공주님의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이트는 다시 한번 불안감을 느꼈다. 가까워지자 유야는 헬멧을 벗어 그가 유야임을 드러냈다. 경비병들은 그를 왕에게 호위하려 했고 공주와 함께 온 그에게 경례를 했다. 공주님과 함께 와서 그에게 경례를 했다. 나이트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렉시아를 밀쳐내기 위해 뛰어들었다. 피하게 하려고 유야의 머리 위 나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유야는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는 그 끈들이 루나가 사용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유야는 나이트에게 암살자의 위치를 아는지 물었고 루나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유야는 투명 상태에서 그녀를 기절시켰고 떨어지는 가면을 보면서 그녀가 사실 루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렉시아가 달려와 이 여자를 아냐고 묻자 유야는 안다고 대답합니다. 유야는 루나가 자신의 감정을 배려해 정체를 숨긴 것에 감사하며 루나의 상처를 자신의 집에서 치료해주고 싶다며 렉시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유아는 루나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렉시아는 괜찮다고 말하고 경비병들이 그녀에게 달려옵니다. 렉시아는 유아와 단둘이 집에 간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 순간이동합니다. 불쌍한 경비병들은 쉴 틈도 없네. 집으로 돌아온 유아는 루나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궁금해한다. 루나와의 관계를 설명한 후 렉시아는 그가 어떤 마법을 써서 그들을 산에서 그의 집으로 순식간에 옮겼는지 궁금해한다. 유아는 자신이 순간 이동이라는 마법을 만들었다고 말하자 렉시아는 그에게 화를 낸다. 이 세계에서 순간 이동 마법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므로 만약 누군가가 그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붕괴되고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렉시아는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한다. 유아는 동의하며 그에게서 이런 일들을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루나가 언제까지 자는 척할 건지 궁금해합니다. 루나는 일어나고 렉시아는 처음부터 알아챘다며 유아도 배려심에 모르는 척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아 역시 친절함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척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렉시아는 루나의 배경에 대해 물어보려 하고 유아는 자신도 루나가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루나는 그들에게 그다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며 살아남은 노숙고아였습니다.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어느 날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대요. 그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도 가르쳤죠. 살아남는 법을요. 그 기술 대부분은 그처럼 암살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였어. 렉시아는 그가 도둑질과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길드, 다크 길드 출신이 아닌지 궁금해하죠. 루나는 그녀가 결국 길드에 들어가 수많은 암살을 완수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헤드헌터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헤드헌터. 이제야 유아는 밤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깨닫게 돼요. 루나는 며칠 전에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밝히죠. 첫 번째 공주를 제거하는 것.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이고 그녀는 렉시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공주를 공격하는 순간 그녀의 처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녀가 실패하더라도 어둠 길드가 암살자를 보내 그녀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그녀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녀는 유아가 왜 신경 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차피 며칠 동안 훈련만 함께 했을 뿐인데. 하지만 유아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그는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루나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슬픈 말을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슬픈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렉시아는 루나의 말을 끊으며 죽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합니다. 루나는 자신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냐고 묻지만 렉시아는 루나를 자신의 시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루나는 렉시아의 전속 호위가 되고 렉시아의 암살 시도는 비밀로 할 것입니다. 암살 시도는 비밀로 붙일 거라고 말합니다. 공주의 호위라면 아무 길드조차 루나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루나는 더러운 손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신 같은 인간은 렉시아 공주님처럼 빛나는 분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은 렉시아는 루나의 손을 잡고 아름답다고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며 감탄합니다. 루나는 유아랑 같이 목욕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불쌍한 경비병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루나는 렉시아가 폭군 공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에게 복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첫 번째 명령에 복종한 후 렉시아는 유아의 목욕에 대해 했던 말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유아의 목욕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루나는 렉시아에게 잘 듣고 놀라라고 하며 유아는 놀라운 목욕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로 회복은 물론 마력 회복에 해충 효과까지 있다니. 렉시아는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유아에게 부탁한다. 자신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루나에게 함께 할 거라고 말하고 유아에게도 같이 하자고 묻는다. 같이 하자고. 하지만 유아는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거절한다. 함께 목욕을 하면서 렉시아는 루나에게 유아를 좋아하냐고 묻지만 루나는 물에 빠지고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렉시아는 루나가 유아를 향해 보내는 애정 어린 시선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지만 루나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렉시아는 그 경우 유아와 결혼해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루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방금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루나는 그들이 단지 친구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루나의 진심이 드러난 것을 렉시아는 알아챈다. 루나는 유아가 훈련 파트너로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감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루나의 고백을 들은 렉시아는 루나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심한다. 전쟁을 선포하기로 한다. 그 감정은 분명 사랑이고 렉시아 또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싸움이 될 거야. 그녀는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할 거냐고 묻지만 루나는 결의를 다지며 유아는 내 것이 될 거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선전포고를 받아들이고 이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목욕 후 유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하지만 렉시아는 자신이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라고 말한다. 식탁에서 렉시아는 감자를 썰려고 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다. 썰어야 하는지. 유아는 도깨비와 싸우려는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미친놈이 누구냐고 생각하지만 렉시아는 온 힘을 다해 칼질을 하고 하마터면 유아와 루나를 끝장낼 뻔한다. 유아는 렉시아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둘 다 먹을 저녁을 준비했고 둘 다 그의 고기를 먹었다. 그의 고기를. 렉시아는 유아의 팔에 안기려 달려들었지만 루나는 렉시아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래서 유아에게 자기 고기를 먹여달라고 부탁했다. 부상을 입은 후로는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되었기에 입을 벌리고 그의 길고 육즙 가득한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유아는 그녀에게 고기를 먹여주었고 루나는 렉시아를 비웃었다. 자신의 작전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렉시아는 유아에게 자신에게도 먹여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고기를 위해 입을 크게 벌렸다. 그리고 하얀색의 끈적하고 신맛이 나는 사워크림을 맛보았다. 그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은 그가 자신의 것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 고기를요. 밤에는 같이 잠이 들고 유아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며 밤을 새웁니다. 매우 지쳤다고요. 아침에 유아는 소녀들을 경비병들에게 데려다주고 떨어진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헤어졌다고요. 오해는 그의 뒤에 있는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렉시아는 그녀가 루나,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소녀라고 밝힙니다. 루나는 이 여자가 유아의 고기만 생각한다고 깨닫고 모든 경비병들은 칼을 그녀에게 겨눕니다. 렉시아는 그만두라고 명령하며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암살하고 싶었다면 그녀라면 전부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루나는 이 여자가 정말 유아의 몸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네. 오해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며 이 모든 게 렉시아를 암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렉시아는 루나가 지난밤 같이 자는 동안 자기를 암살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오해는 자기 귀가 제대로 들은 건지 궁금해하고 렉시아는 그들에게 유아와 함께 잤다고 말해줘. 그 말을 듣고 오해는 이 역 같은 일에 질려버렸고 루나 주변을 조심하기로 결정해. 근데 유아가 덧붙일 말이 또 있어. 내일부터 학교에 다시 나가야 해서 궁에는 못 간다고 오해에게 말하자 오해는 거의 심장마비가 올 것처럼 발작적으로 웃기 시작해. 경비병은 이 길로 언제든 편할 때 수도로 오면 된다고 말해줘. 이 길로 말이야. 루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렉시아는 다음에 자기 침실에서 보자고 말해. 다음번에. 하지만 그 말을 듣자 루나는 말에서 내려 유아에게 달려가 뺨에 키스해. 뺨에. 이건 그녀 나름대로 그에게 감사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선전포고이기도 하대요. 전쟁 선포 말이죠. 렉시아는 오웬에게 마차를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불쌍한 오웬은 그녀의 온갖 헛소리를 감당하느라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유아는 집 옆에서 평화로운 연못을 발견하고 루나가 왜 그에게 키스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트와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목욕하는 동안 이노스케의 사촌이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시스템은 즉시 그를 길들입니다. 길들여. 그는 작은 멧돼지의 스탯을 살펴보고 레벨이 490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특수 스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킬인지 궁금해서 멧돼지에게 발동시켜보라고 하자 마법의 돔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아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자신이 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멧돼지를 안아 올리고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털 색깔이 일출처럼 보여서 아카츠키라고 이름 짓기로 합니다. 아카츠키는 일본어로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이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나이트는 시계를 가져와 유아에게 학교에 늦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종이 울리자 유아는 간신히 교실에 도착했고
선생님은 오늘의 새로운 시합을 소개합니다. 공을 사용한 시합으로 결과는 선생님의 보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축구이고 류야는 골키퍼 자리를 맡습니다. 골키퍼입니다. 선생님이 시합 시작을 알리고 료는 상대를 가볍게 제치고 곧바로 골을 넣습니다. 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리드를 벌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카에데에게 점프를 좀 해보라고 합니다. 남자애들이 잠깐 정신 팔린 틈에 린이 다시 한번 계략을 꾸미려고 나서네요.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친구가 궁금해해서. 다들 정신이 팔렸지만 아키라는 류야의 계략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을 들고 도망치고 리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죠. 그가 달려와 커브볼을 던지지만 류야는 짝퉁 블루록을 졸업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슛을 막아서 다들 순간 이동한 줄 알죠. 료는 있는 힘껏 공을 멀리 던지라고 하고 류야는 온 힘을 다해 준비해서 적의 골대에 스트라이크를 날립니다. 그는 그게 점수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지만 모두 그가 정말로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두 그런 그의 모습에 놀랍니다. 구기대회가 다가오자 류야는 방과 후 리무진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 남자가 그에게 연예계 데뷔 제안을 합니다. 한 남자가 류야에게 연예계 데뷔를 제안하는 초대장을 건넵니다. 잘난 남자는 거절하고 여자는 10대가 연예계 데뷔 제안을 정말로 거절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자는 10대 소년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류야는 지금 무엇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며 겸손하게 말하고 제안에 감사를 표합니다. 류야는 제안에 감사하며 지금은 학교 생활이 더 즐겁다고 겸손하게 답합니다. 류가 차에서 내리자 친구들은 그가 최고의 모델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매니저가 이달의 잡지를 보여주자 그들은 류야가 그 옆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미호에게 언제 이런 짓을 했냐는 듯 묻습니다. 매니저는 그녀에게 빨리 그에게 펠라치오를 하라고 재촉합니다. 전단지가 날아오고 아마 그래서 전단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그 전단지를 봅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집어들고 구기 종목 대회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녀가 명문 아카데미에 잠입하여 류야가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포착하면 다음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류야의 동의 없이 그의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말이죠. 떠나기 전 미우는 자신의 가슴을, 아니 안경을 보여줍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나이트는 폭포 마법을 시전하고 류야는 해골을 향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해골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지만 류야는 검으로 전투를 끝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도 그는 여전히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 간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오늘 밤에는 숲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해 볼 생각입니다. 함께 걷던 류야는 단단한 검은 통나무, 즉 우리가 부르는 BBC를 발견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지만 아카츠키가 언제 저렇게 커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진짜 아카츠키를 본 거대 멧돼지는 류야의 코어를 부수고 그를 나무 쪽으로 날려버립니다. 류야는 동료들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치고 그것이 레벨 10 미스릴 멧돼지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치유무략에 손을 뻗으려 하지만 멧돼지는 그에게 상처를 치료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멧돼지가 마지막으로 돌진해 오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류야를 돕겠다고 말하고 빛이 번쩍이며 멧돼지를 날려버립니다. 그 힘의 근원은 하얀 토끼였고 토끼는 멧돼지에게 사라지라고 말하며 마법의 파동을 숲 전체에 퍼뜨립니다. 류야는 단단한 검은 나무들이 모두 파괴된 것을 보고 그 토끼가 레벨 4킥 레빗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토끼는 그들에게 빨리 킥을 보여달라고 하고 아카츠키는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잔뜩 자신감에 찬 아카츠키는 킥을 뽐내려고 하지만 토끼는 여자친구를 찾는 것보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라이트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킥을 선보인 후 토끼는 그에게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야가 킥을 보여주자 토끼는 미소를 지으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끼는 류야에게 제대로 된 발차기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내 그루의 단단한 검은 나무를 관통하는 바람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내 그루의 단단한 검은 나무를 관통하는 바람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토끼는 류야에게 이 새로운 기술을 밤새도록 연습하라고 말하고 몇 시간 동안에
훈련 끝에 유야는 마침내 발차기 바람만으로 나무 하나를 쓰러뜨립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자 토끼는 유야에게 다가가 대련을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계속해서 대련했지만 유야는 왜 이 모든 훈련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유야를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밝힙니다. 이 세계에서 신성은 제자를 훈련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를 마스터하고 이 세상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야. 이 세상의 사악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말이지. 그 사악한 것들은 악의가 결정화되어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토끼는 유야에게 그 칭호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균형이 무너지고 악과의 싸움이 불가피해지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동료를 얻는 것이라고 해. 그리고 토끼는 유야의 재능의 한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다음 신성 계승자로 선택했어. 그 말을 듣고도 유야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련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련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토끼는 그의 결의에 감탄하여 수련을 계속해주기로 하지만 유야가 자신에게 마법을 가르쳐준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들의 침입을 막는 결계는 마법의 기적이기에 토끼는 유야에게 자신에게 마법을 배우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유야는 토끼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하며 서로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깊은 숲속에서 유야는 레벨 3 킹미스를 보어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복수 기회이며 그는 유야에게 그들이 싸울 악당들은 이 괴물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훨씬 더 강력했지만 유야는 창과 채찍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멧돼지를 쓰러뜨렸다. 마침내 적을 물리친 후 나이트와 아카츠키는 그를 축하하기 위해 달려오고 유야는 방금 드롭된 모든 SS 랭크 아이템을 본다. 하지만 그것들은 최고 등급의 아이템이 아니며 토끼는 아직 SSS 랭크와 X랭크 아이템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너머에 악당들의 아이템은 모두 레전드 랭크이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시스템 상태가 나타나 유야에게 종족이 진화할 수 있는 임계 레벨에 도달했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종족이 이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적어도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대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고 매니저는 유야에게 아주 특별한 도전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남자가 나타나자 유야는 이 남자가 일반적인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처럼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수는 이 남자가 전국대회 챔피언이 된 후 그를 영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나이퍼라고 불러 단 한 번의 서브로 공을 유야의 옆으로 날려보내자 유야는 이 에너지를 전에 느껴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의 괴물들과 비교하면 유야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야는 탁구대에 구멍을 낼 정도로 세계 공을 쳐낸 후 시합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합니다. 유야는 이슈에 언제 예산이 투입될지 궁금해하는데 카에데가 뛰어들어와 드디어 이번 에피소드에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배구공들과 배구를 같이 하자고 부탁합니다. 매니저는 카메라맨을 배구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모두들 이제 그가 팀에 있으니 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쇼 예산이 20% 더 줄었고 체육관 전체도 잃었습니다. 통째로 적들은 후퇴하고 경기는 계속 유야팀이 주도합니다. 매니저는 점점 더 화가 납니다. 쇼 예산을 카에데가 써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 회사 전체의 순자산까지 날려버리고 있으니까요. 유야는 우울해하며 풀이 죽어있는데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카오리가 경기를 떠나는 게 보입니다. 그녀는 유야에게 달려가 경기에서 자기 팀원 자리를 대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구급대원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고 그는 유야에게 서브를 조심하라고 말하죠. 서브로. 상대팀은 안타까워하며 유야에게 곧 내 차례가 될 거라고 말하죠. 내 위치 말이야. 카오리가 공을 서브하지만 완전히 엉망으로 놓치죠. 유야는 두 번째 서브는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저 여자는 누구 하나 죽일 기세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죠. 유야는 마침내 누가 진짜 조심해야 할 서브인지 깨닫게 되죠. 상대팀에게 서브 기회가 주어지고 공이 거의 라인 밖으로 날아갈 뻔했지만 유야가 다시 상대 코트로 보내고 계속해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죠. 공격. 유야는 공을 살리려고 높이 점프하고 카오리는 드디어 자신이 쓸모 있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저게 그녀 뒤로 날아가지? 유야는 팀의 승리를 확정짓고 카오리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준다.
매니저는 필요한 사진을 모두 확보한다. 경기 후 유아는 기둥 옆에 서 있는 카오리를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그의 기둥에 탈 수 있는지 묻는다. 미안. 다시 말하면 그가 또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유아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달려가는 동안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에게로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유아는 이제껏 맡아본 적 없는 좋은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뭘 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밤의 숲속에서 토끼는 간신히 버티며 앞에 있는 유리병을 공격하기 위해 마법을 겁니다. 공격합니다. 그녀는 유자기가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아직 유아에게 배우는 중이라고 밝힙니다. 배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은 후 유리병은 제거 대상을 수정하여 유아를 신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위협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유리병의 몸에서 에너지가 흩어지며 유아를 먼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토끼는 자신의 능력이 유아의 능력을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유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카오리는 유아와 단둘이 집에 있었고 불쌍한 남자는 글쓰기에 애썼습니다. 그가 풀고 싶어하는 잉크는 오직 그의 펜에서 나와 그녀의 얼굴에 닿는 잉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유아는 항상 수학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카오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유아에게 자기 집에 가서 공부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유아의 집에 오게 된 카오리는 잠시 공부를 하다가 일어나서 유아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카오리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유아는 여자를 집에 초대한 게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카오리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유아는 카오리가 화장실을 못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카오리는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를 발견했고 유아는 카오리를 부르려고 달려갔습니다. 카오리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이 방으로 불렀지. 그 말을 들은 유아는 자신의 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 그 문이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문에 손을 대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건너갈 수 없었어. 통과하지 못했지. 장벽의 반응을 본 후 그는 마침내 다른 이방인들이 세계에 들어오는 플롯 구멍을 막았어. 세계에 들어오는 걸 막았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카오리의 플롯 구멍을 막아야 했어. 그녀는 그가 다른 세계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하는지 궁금해했어. 그래서 유아는 그곳이 마법과 초능력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자신이 배운 물 마법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는 불량배들을 물리치고 불타는 건물에서 그녀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녀를 구해줬죠. 카오리는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 여겼고 유아는 팔을 뻗으며 다른 세상을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카오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자라지 않는 식물들이었죠. 그는 밤이 검은 펠리르이고 아카츠키는 돼지과와 비슷한 마족 종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족이라고요. 카오리가 일어서자 그녀의 상태 시스템이 나타났고 유아는 그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여러 능력을 측정했지. 그는 그녀의 모든 능력치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10배나 높아진 것을 알아챘어. 마리아, 여기 온 첫날 그는 맨 밑바닥이었지만 레벨을 올린 후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으면서 외모 전체가 변했어. 마치 치트 스킬을 얻은 것 같았지. 왜냐하면 그의 과거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었으니까. 카오리는 그가 뚱뚱하고 역겨운 모습이었던 걸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 카오리는 오직 이 세계를 더 보고 싶을 뿐이지만 유아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 카오리는 오직 이 세계를 더 보고 싶을 뿐이지만 유아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 숲속 괴물들 때문에 오늘은 탐험을 할 수 없었어. 카오리는 다음에 꼭 같이 탐험하자고 유아에게 약속해달라고 부탁했죠. 유아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아는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고 카오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둘만 아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건 마치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죠. 유아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카오리는 유아와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한편 매니저는 유아의 사진을 보며 모든 에이전시가 원하는 귀중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그녀는 그가 오직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할 거예요. 왕궁에서 왕은 딸을 만나 기뻐하지만
숲속의 남자가 왜 오늘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해는 많은 일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왕은 이 새로운 여자가 그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루나는 자신이 렉시아를 암살하려다가 유야의 일정을 방해했다고 밝힙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임무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해 왕은 칼을 잡고 복수를 약속합니다. 죽음이었지.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왕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 그녀가 그의 공격을 즉시 막아낸 것에 충격을 받았고 루나는 밝히지. 그녀의 방어와 상관없이 그의 전설적인 검이 그녀를 벨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고. 루나는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그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싫다고 말해. 루나를 그녀의 경호원으로 만든 건 그녀의 결정이었으니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그에게 말하지. 결정을. 하지만 왕은 그녀가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세계로 보내졌어. 말을. 그는 딸에게 이해한다고 말하고 루나에게 딸의 경호원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풀어준 후 왕은 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웬에게 루나의 배경을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은 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오웬에게 루나의 배경을 더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오웬은 그녀가 악명 높은 헤드헌터, 다크 길드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야는 그녀를 붙잡은 후 루나와 렉시아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재웠습니다. 왕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딸이 다른 남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딸이 다른 남자 집에 묵었다는 사실에 의자를 내리칩니다. 렉시아를 구했을지 몰라도 그는 다음 검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뭘 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하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죠. 어둠의 길드 선술집 안에서 그들의 지도자는 루나가 렉시아 암살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헤드헌터가 인질로 잡혀 성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 안으로.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렉시아와 왕을 없앨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게 해야죠. 이제 곧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남자는 말하며 비장의 카드인 마법봉인 장벽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공개할 겁니다. 이 아이템으로 그들은 성에 침투할 것이고 마법사들이 왕을 방어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황이 악화되면 모든 걸 유야 탓으로 돌리겠죠. 일주일 후 아오세이 학원은 3일간의 휴일을 맞았고 유야는 이 휴일을 이용해 왕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공허활로 희귀양을 처치했고 희귀드롭 아이템 중에서 파라다이스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을 여행한 끝에 유야는 마침내 이 세계에서 첫 번째 도시에 도착했고 꼬리가 달린 수인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지만 그는 우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전당포 안에서 상인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상류 귀족이었지만 유야는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려 했죠. 그 남자는 그에게 뭘 교환하려 하냐고 물었고 유야의 아이템 상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템 상자 말이죠. 유야는 그 안에서 향신료를 꺼냈는데 남자는 탁자 위에 정교한 잔들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놀랐죠. 그 상인은 수년간 다양한 제품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은 처음 봐서 100금화에 사겠다고 제안했어. 100금화예요. 유야는 그 금화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했고 상인은 인생 최고의 가상화폐 사기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죠. 놓쳤다는 것을요. 그는 이 나라에서 이 동전 5개만 있으면 한 가족이 1년 동안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떠나면서 그는 그에게 길드 카드를 줘서 이 나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고 미래에 다시 그와 사업을 하기를 고대합니다. 밤에 유야는 왕도를 향해 계속 이동했고 아침이 되자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카츠키는 그에게 성을 가리키려 했고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해는 그를 안내하며 아련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야는 왕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비공식적인 자리일 뿐이라며 그를 위로합니다. 그들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고 유야는 렉시아와 루나가 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니다. 그는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왕은 고개를 들라고 하며 렉시아를 구한 사람이 그대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실제로 그녀를 구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딸을 유혹한 망할 놈을 제거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오윤은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왕은 불복종죄로 오윤도 처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소리친 후 왕은 자신을 아놀드, 유야는 다시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국왕은 그가 렉시아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불쾌해합니다.
유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하지만 렉시아에게 줄 완벽한 선물이 떠올라 보이드 박스에서 파라다이스 침대를 꺼냅니다. 렉시아는 그의 대담함에 반하고 국왕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국왕은 그에게 딸을 낙원의 세계로 데려가 스토리 전개를 하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딸을 유혹하려는 그의 뻔뻔함에 국왕은 그를 처형하려 합니다.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앞에서 딸을 유혹하려 드는 그의 행동에 국왕은 그를 처형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오웬이 유야가 이 나라 풍습을 잘 모를 거라고 말하며 말렸어요. 이 나라에서는 여성에게 침대를 주는 것은 결혼 제한과 같고 렉시아는 유야의 엑스칼리버가 자신의 방어를 뚫는 것을 느끼고 흥분해합니다. 왕은 유야가 이 검의 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암살자들이 그들 주위를 에워쌉니다. 왕은 경비병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지만 암살자는 마법 천장 방어막을 작동시켜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왕이 근위병들에게 발포를 명령하지만 암살자는 마법을 작동시킨다. 그들의 공격을 무효화하기 위한 천장 장벽. 그들은 왕족을 공격하려 하지만 오웬과 렉시아가 몇몇을 막아냅니다. 그들을 물리쳐 유야는 아카츠키와 나이트와 함께 적을 막으러 달려가 발차기 몇 번으로 모두 무력화시킵니다. 암살자 우두머리가 유야를 배려하지만 유야는 배를 가격해 쓰러뜨립니다. 렉시아는 그에게 달려가 안기며 그 손으로 뭘 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루나는 그에게 너무 대담해진다고 상기시키고 왕이 그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봅니다. 암살자들을 모두 제압한 후 오웬은 그들 사이에서 문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렉시아의 오빠가 지닌 레아갈 문장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오웬은 유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은 렉시아의 오빠가 지닌 레아갈 문장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오웬은 유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방 안에 앉아있는 동안 유야는 오웬의 왕국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렉시아가 그 앞에 나타나 수도를 구경시켜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렉시아가 그 앞에 나타나 수도를 구경시켜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도를 구경시켜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슈의 예산은 아마 카에데 장면 이후로 이미 바닥났을 겁니다. 그래서 루나는 단 한 번의 애니메이션도 없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저 남자의 팔과 입은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 멈춰 있었고 루나는 자신이 그들을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렉시아가 유야에게 작업을 걸려고 하니까. 렉시아는 그냥 유야에게 시내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하지만 루나는 자기가 대신 구경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들의 싸움은 누가 먼저 유야에게 자기네 땅을 보여줄 것인가로 번져. 그러자 오웬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기 엑스칼리버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들의 납작한 서핑보드 몸매보다 더 흥미로우니까. 둘 다 그의 계획을 거절해. 마을 안에서 오웬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봐. 렉시아는 유야에게 쇼핑몰에 데려가 달라고 졸라대지만 루나는 대장간에 긴 칼을 보는데 더 관심이 있어. 유야가 뭘 해야 할지 고민하자 그들은 팔을 이용해서 계획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의 팔을요.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질투하지만 유야는 그들의 시선에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가 느끼는 유일한 살기는 그의 거기로 가는 혈액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유야는 모험가 길드 엠블럼을 보았고 루나는 그에게 길드에 가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오는 길에 상인 길드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그는 몬스터를 너무 많이 사냥했기 때문에 모험가 길드에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나는 그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그를 등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루나는 그의 등록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라이선스가 있다면 몬스터 재료를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루나는 유야에게 등록하러 가고 레크시아는 왜 호위인데 등록하냐고 묻자 루나는 자기는 경호 일 외에 틈틈이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니 유야와 단둘이 있고 싶으면 같이 등록하라고 말한다. 레크시아는 그들을 따라가고 불쌍한 오웬은 일어서기 위해 파란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말이다. 길드 안에서 레크시아는 둘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모두의 이목을 끈다. 하지만 루나는 유야를 보호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접수 담당자는 길드 등록 서류를 건네고 유야는 그는 두 마리의 애완동물을 모두 등록해야 하지만 접수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법 속성에 대한 질문을 보자. 유야는 자신이 모든 속성을 마스터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상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마스터한 마법 속성으로 바람, 불, 물만 적기로 했습니다. 마력량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접수원은 마력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안은 자신의 상태창에 있는 숫자를 그냥 적어도 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접수원은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수정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했고 수정구는 노란색으로 빛났지만 루나는 자신이 어차피 마법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은 노란색이 어떤 레벨을 나타내는지 궁금해하며 수정구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정구는 밝게 빛나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접수원은 위아가 얼마나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워했고 루나는 그의 씨앗도 마법만큼 강력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접수원은 루나에게 다른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물었지만 루나는 실을 다루는 것 외에는 다른 무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접수원이 위아의 보고서를 보더니 그가 세 종류의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이상한가 싶어 하자 세 종류의 마법을 쓰는 건 전설적인 영웅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접수원은 창과 검만 쓰냐고 묻자 위안은 그렇다고 하자 서류를 처리합니다. 마법 장치에서 검은색 길드 카드 2장이 나오고 접수원은 그들이 F랭크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레벨을 올리는 것에 대한 최소 할당량은 없지만 채집 퀘스트를 할 때 약초를 너무 많이 채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원은 그들이 F랭크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레벨을 올리는 것에 대한 최소 할당량은 없지만 채집 퀘스트를 할 때 약초를 너무 많이 채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는 거야. 그들이 첫 번째 퀘스트를 고려할 때 나이트는 술집에서 여자를 꼬실 용기를 내고 있었어.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큰 닭 가슴살을 원했지. 접수원은 자신을 록산느라고 소개하네. 전혀 닮지도 않았는데 왜 항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까? 항상 다른 걸 떠오르게 해서 그런가 봐. 렉시아는 첫 번째 모험에서 맡을 만한 퀘스트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루나는 닥치고 아첨하지 말라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유우야는 어색한 베타처럼 웃었고 뒤에서 이 세계의 사와다 씨가 나타나 그를 잘생긴 남자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험가이니 함께 무언가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의 길고 단단한 칼로 말을 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녀들은 그녀의 계략에 맞서려고 애쓰고 그녀는 자신을 글리나라고 소개하고 떠나간다. 루나와 렉시아는 글리나만큼 유우야의 관심을 끌지 못해 화를 내고 오해는 글리나가 자신에게 그렇게 비벼댔다면 40세가 된 후에도 뽑지 못한 검을 고쳐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들판 한가운데서 유야는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치료용 약초를 모으기 시작했고 넘사벽 스킬을 사용하여 제대로 수확했습니다. 렉시아는 모든 약초를 모으는 것을 즐겼고 루나에게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경쟁을요. 가장 많은 약초를 모은 사람이 유야와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그들은 장면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글리나의 데이트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은 후 제작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들이 약초를 모으는 동안 유야는 오웬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고 그가 모든 약초를 떨어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위치를 찾았다고 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냥 잔디만 계속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아마도 제작진이 글리나의 자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말을 타고 떠나기 시작했고 유야는 오웬이 자신에게 경고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왕자에 대한 경고였죠. 숲속 깊은 곳 외딴 오두막에 도착했고 문을 열려고 하자마자 칼이 경비병 한 명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유야는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왕자가 병사 한 명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유야는 나이트에게 그의 팔을 물어뜯으라고 소리쳤고 병사는 그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습니다. 즉시 유야는 나이트에게 그의 팔을 물어뜯게 해서 병사를 그의 소나기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쓰고 있던 가면을 보고 나머지 병사들이 도망치도록 하려 했습니다. 증원군이 그를 포위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집안 가구들을 부수며 돌아다녔고 자신이 칼에 찔려 이 세계로 가는 두 번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될 것이라고 욕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트럭쿤에게 드디어 경쟁자가 생기고 이 세계로 가는 피해자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야가 순간이동으로 그의 모든 꿈을 박살냈습니다. 그 남자는 유야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위안은 그의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밤이 그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위안은 그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아카츠키의 도움으로 왕자가 쓰러졌다. 경비병들이 마침내 그를 포위했고 오해는 아카츠키에게 아까 왕자를 넘어뜨린 것을 축하했다. 그들이 왕자를 데려갈 준비를 하는 순간 회오리 바람이 벽을 폭발시키고 한 소녀가 나타났다. 상황을 파악한 소녀는 왕자가 실패했고 더 이상 그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불충분했고 그녀는 그가 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왕자는 자신을 왕위에 앉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던 그녀의 계획을 왜 포기했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녀는 그동안 줄곧 그를 속여왔고 이제 그를 처분하려 할 겁니다. 그녀가 내려치자 오해는 그녀를 찌르려 했지만 화살이 그녀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위안은 화살의 궤적이 외부에서 온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몸을 돌려 화살비를 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공격은 모두 그녀 혼자 한 것이기에 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웬이 달려들자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공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은 그녀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했고 소녀는 인류를 모두 절멸시키고 싶다고 밝히며 위아에게 모든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위안은 화살을 무력화시키는 에너지 장벽을 소환했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오웬은 위아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위아의 이름을 듣고는 그에게 정말 위아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위아냐고 말이죠. 위아는 자신이 위아라고 말했고 소녀는 자신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위아를 상대로 바이알의 힘을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을 많이 소모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단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오해는 그녀를 보내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발을 향해 화살을 쏘고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위아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 자신의 하렘에 그녀가 필요했으니까. 해질녘 카오리가 위아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자 그냥 가버렸어. 그들이 성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위아는 그 바이알이 누구였을까 궁금해했어. 대체 누구였을까? 하지만 오웬이 위아를 라이저의 청문회에 초대하러 왔어. 함께 걸어가면서 렉시아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어. 본관 안에서 라이저는 경비병들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억지로 그의 가면을 벗겼고 그의 몸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드러났어. 끔찍하게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예면했지만 라이저는 렉시아에게 그를 동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시선으로 결국 그녀가 그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마법 폭주로 인한 수년간의 고통이 그를 삼켜 그는 자신의 살갗을 찢어발기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아버지는 그저 그를 버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감방 안에 자신의 가족조차 그를 범죄자처럼 대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오직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뿐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역겨운 추방자처럼 대했고 그들이 그 기분을 아는지 궁금해했다. 위아는 그의 말에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라이저는 그들에게 제발 자신을 처형해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빨리 죽여달라고. 하지만 위아는 특별한 아이템을 써도 되는지 물었고 아이템 상자에서 무략을 꺼냈다. 무략을 꺼내더니 라이저에게 다가간 그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액체를 얼굴에 들이부었다. 상처는 즉시 치유되었고 그는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며 화상 자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완전히 나았어. 위아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으로 만든 약이라고 설명하려 했고 방 안에 있는 모두는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질려버렸다. 위아는 그 약초에 대한 설명이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감지 불가능한 꽃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깨달았고 왕은 그렇게 귀한 것을 어째서 자식에게 쓰려고 했냐고 물었다. 그래서 위아는 자기 뒷마당에서 수백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어. 시장을 붕괴시키려고. 이 경제, 모든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라이저는 자신의 사형 선고가 불가피한. 하지만 렉시아는 아버지에게 오빠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암살해. 어쨌든 자신이 피해자였으니 용서한다고 말하는 건 간단한 일이었다. 루나를 용서했듯 그도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길들을 방치한 것도 그들의 잘못이라고 렉시아가 말하자 왕은 자신도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렉시아는 아들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회피하려 했지만 렉시아는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가려면 아들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며 왕을 압박했고 결국 왕은 받아들였습니다. 승낙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라이저는 위아에게 감사를 표했고
왕은 유야에게 어떤 보상을 줄지 고민했습니다. 렉시아는 자신이 보상이 되고 싶다며 유야에게 청혼했지만 루나 또한 자기가 그의 아내가 되고 싶다면서 렉시아 같은 못생긴 년이랑 결혼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저주라고 했대요. 라이저는 유야에게 보상하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생각했고 왕은 유야에게 라이저의 모든 저택과 영토를 기사 남작 자기와 함께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부한지 생각하며 앉아있다가 그는 잠이 들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입하세요. 꿈속에서 그가 계속 본 것은 그 사악한 여자와의 싸움뿐이었지만 그녀의 화살 무게에 즉시 깔려 버렸습니다. 침대에서 뛰쳐나온 그는 그녀와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울지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플로 선생님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방과 후에 같이 놀자고 했는데 유야는 집으로 달려갔어. 가다가 카오리가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유야는 못생긴 납작 가슴은 이제 질린다고 했어. 내 납작한 가슴은 이제 질린다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라이저가 그 여자애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녀가 상상도 못할 힘을 가졌다고 설명했던 걸 떠올렸어. 그녀가 자신이 악당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훈련을 시작했지만 악당과 싸울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 사부님이라면 어떻게 싸움을 처리했을지 궁금했지만 유야는 일단 훈련하기로 했어. 그동안 훈련하기로. 바로 그때 나이트가 공중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유야는 거대한 마법의 일격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미 악녀가 도착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왜 자신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기에 유야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쓰러뜨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내뱉자마자 그에게 화살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공중에서 그녀의 활 사정권에 몰렸다. 한편 카오리는 유야의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그녀는 그냥 들어가기로 했다. 마치 그녀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목욕하는 나신을 본 적도 없고. 바카, 그게 수상하지 않아요? 다른 세계로 걸어가던 그녀는 그의 문이 숲으로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위험한 괴물에 대해 그가 경고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멀리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고 빌은 그녀의 모든 폭발 화살을 유야에게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유야에게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나이트가 유야와 함께 그녀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유야의 갑옷이 하얀색으로 변했고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접근하다가 그녀를 발로 차서 공중으로 띄웠고 이에서 나이트가 그녀를 땅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인에게 힘을 간청하며 수백 미터 범위를 폭발시키는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유야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카오리가 그의 이름을 외쳤고 백발의 카오리는 멀리서 그녀를 알아봤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카오리를 거에 맞힐 뻔했지만 유야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그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지난 공격의 반동으로 그는 비열한 자에게 등을 보인 채였고 그녀는 그를 향해 해성 공격을 날렸다. 그 순간 유자기가 나타나 공격을 막아내고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토끼라서 당근을 캐느라 바빴다고 하며 그녀의 이름이 유디라고 밝혔다. 유디는 신궁의 후계자였고 그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없애 스승의 복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은 수년간 인류를 보호해 온 신이었지만 인간들이 그를 배신하고 없애버렸던 것이다. 스승을 배신하고 없애버린 것은 바로 인간들이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신성을 지니지 않았기에 인간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유야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려 했고 토끼는 그에게 다리를 사용하라고 재촉했지만 유야는 공격을 놓치고 그녀의 화살에 거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녀는 예지력으로 그들의 위치를 앞서 예측하여 화살을 쏘았고 유야를 향해 토네이도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유야는 유자기의 공격에서 빈틈을 발견하고 그녀의 화살을 정면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주위가 산만해진 틈을 타 나이트가 그녀의 뒤에서 물었고 유자기는 그녀를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으스러졌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끝이 아니라고 장담했습니다. 주인을 복수하고 모든 인간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안 돼. 마침내 약병의 힘이 풀려나자 그녀의 사악한 신의 마법이 그녀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는 유자기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 유야가 어떻게 그녀의 공격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카츠키가 투명 망토에서 나와 전투의 중심으로 달려갔어. 그가 도착하자 그는 궁극기를 시전했고 푸른 구체가 전장을 감쌌지. 전체를. 일단 약병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녀의 모든 힘이 박탈되었고 유자기는 아카츠키가 평범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힘을 잃은 유야는 그녀 뒤로 순간 이동해 그녀를 때려 기절시켰지만 머리부터 떨어지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어. 전투가 끝나자 유자기는 이 세계에 바이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아카츠키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어. 그녀를 어떻게 할지는 아카츠키의 힘이 그녀의 에너지를 모두 없앴기 때문에 유야에게 맡기고는 뛰어가 버렸어. 유디가 깨어나기 시작하자 유야는 신궁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가 친절한 사람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친다고 말하다가 다시 그의 품에서 잠들었어. 카오리가 드디어 나타났지만 거대한 돼지가 그녀를 끝장내려 하자 그가 제거했어. 순식간이었죠. 그녀를 지나치며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을 보고 놀랐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치트 스킬로 레벨업한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는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 후 몇 주 동안 카오리는 유야의 이세계, 하렘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목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이 애니메이션의 실제 줄거리보다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의 스토커가 되었고 사와다 씨는 유혹하려다 결국 해고당했지. 새삼 속에서 유야는 역겨운 카오리를 보며 그녀를 대체할 완벽한 하렘을 갖게 되어 기뻤어. 이 뚱뚱하고 역겹고 추악한 돼지 같은 놈의 최저 예산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뚱뚱한 패배자 뚱땡이 같은 자식.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스토리텔러 여러분.